안녕하세요. 7시가 됐습니다. 저희는 독자 세미나를 하는 HBR 온라인 독자 세미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6월달 독자 세미나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마지막 월요일에 독자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PE 펀드 그리고 흔히 우리가 사모펀드라고 알려진 그 PE 펀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HBR 5월호 6월호에 6월호에 로저 마틴 토론토 로트만 스쿨 전 학장님께서 PE 펀드와 대기업의 차이에 대한 글을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어판에서 코멘터리를 주신 실제 지금 PE 펀드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민선홍 노엔파트너스 상무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 상무님은요, 이게 이력이 되게 길어서 이걸 좀 보고 있는데 3일 회계법인 시티은행 한화투자증권에서 재직을 하셨고 공인회계사이면서 또 그 인시아드에서 명문 경영대학원이죠. MBA를 하셨어요. 와.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좀 더 보충을 하면요. 제가 훨씬 많은 회사에 다녔는데 이 정도 스펙은 돼야 PE에 들어가게 되는. 저는 이제 3일회계법인 첫 직장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에 넘어가 딜로이트라는 어카운팅 펌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시아드라는 MBA 스쿨을 졸업하고 사실 이제 싱가포르에서 애플에서 좀 근무를 했었고요. 한국에 5년 전에 돌아와서 시티은행에 있었고 한화그룹의 PE팀에 있었고요. 지금 노엔파트너스에 있습니다. 애플이요? 네네. 그 핸드폰 회사 애플? 네네. 와. 좋은 데는 다 다니잖아요. 진짜. 제가 좀 MBA 하고 좀 글로벌 회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들어갔다가 약간 이제 저는 원래 이제 금융을 전문으로 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좀 저랑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제 좀 나오게 됐고요. 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애플보다는 갤럭시 스타일이시거나. 네네. 바로 다 바꿨습니다. 다 삼성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저희 HBR에서 디지털 에디터 역할을 맡고 있는 배미정 안녕하세요. 기자입니다. 네, 배미정입니다. 네, 오늘 배미정 기자를 특별히 부른 이유는 네.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그냥 박수 부르신 치려고. 제가 그 고등학교부터 좀 울프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해서 네. 저희 배미정 기자가 저희 팀에서 제일 엘리트, 아니, 제일 똑똑하고 제일 공부를 잘하는 깜짝 기자예요. 놀랐습니다. 아, 네. 너무 훌륭한 그 인재고 또 엄청난 타이틀을 갖고 구질구질. 있는데 그거 다 얘기하지 않고 가장 최근에 배미정 기자가 지금 고려대에서 경영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 괜찮은 아티클을 하나 썼어요. 롯데 손해보험 네, 스페셜 리포트입니다. 네, 저희 자매지인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 그 롯데 손해보험이 작년에 PE 펀드한테 팔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변화들을 배미정 기자가 거기 CEO 분을 인터뷰를 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기사를 쓴 게 있는데 그거랑 오늘 주제랑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서 또 와서 코멘트를 해달라. 뭐 코멘트 할 게 없으면 웃기기라도 해달라. 열심히 웃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공지사항 먼저 몇 개 알려드리면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유튜브로 보면 해상도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는 풀 HD로 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떨어지면 뭔가 그 트래픽, 인터넷 트래픽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유튜브 설정을 다시 해상도를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을 받거든요. 질문을 마음껏 해주셔도 좋고 뭐 지난달 세미나 같은 경우는 그 같이 있었던 기자에 대해 외모 칭찬도 굉장히 많았어요. 빨리 이런 거 해주셔야 될 것 환영합니다. 같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도 또 저한테 또 네. 디스를 상무님한테 이렇게 또 보내시네. 네, 훈훈한 채팅 많이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접속을 하셨을 때 카카오톡 링크를 눌러서 접속을 하셨으면 채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보이는 건 유튜브지만 실제로는 카카오톡 안에서 지금 브라우저가 작동하고 있는 거라서 로그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다른 브라우저에서 보기라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유튜브 창이 떠요. 그러면 거기에 로그인하셔서 채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지금 많은 질문이 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또 뜨거운 반응. 벌써 질문이 달렸어요. 종로 후에 다시 보기가 보기가 가능한가요? 가능은 한데요. 이게 언제까지 저희가 이 링크를 열어둔다고는 말씀을 잘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저희 웹사이트에도 올리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hbrkorea.com에서 그 프리미엄 동영상 섹션이 있습니다. 거기 이거를 통으로 올리는데 프리미엄은 프리미엄이니까 조금 비싸요. 그 월 멤버십 피가 좀 비싸서 거기 올리는 순간 저희가 유튜브에선 내리는데 그게 또 편집하는데 뭐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고 끝나고 뭐 한 2, 3일 안으로 보시면 또 보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계속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가입을 하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네. 민선홍 상무님 발표 내용 기대하고 있겠다고. 지인인 것 같습니다. 지인 굉장히 민망한 상황에 부탁하고 오셨나? 네, 그러면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발표를 하시면서 또 저희가 중간중간에 뭐 롯데 선보 사태? 롯데 선보 이야기라던가 뭐 기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민상무님의 주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오늘 PE에 대한 내용으로 조금 발표했고요. 이제 PE 중에서도 M&A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 기업들이 보통 이제 이 금융시장에 있는 분들은 많이 기사를 보실 텐데요. 기업들이 늘 M&A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이제 행위들을 많이 기사로 접하시게 될 텐데, 이 기업들이 M&A 하는 이유들은 이제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 이제 사업 확장인데요. 기존의 현재 비즈니스로는 향후의 미래 이제 성장에 좀 제한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런 사업 확장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M&A를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인데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처음부터 만들어내고 성장시키는 굉장히 많은 리소스와 시간,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돼서 이제 기업들은 이제 보유 현금과 재산을 가지고 이제 다른 기업들을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인수하는 것을 이제 많이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W 컨셉이라고 지금 IMM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도 이제 매각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유력한 인수자를 이제 무신사가 이제 많이 언급이 될 정도로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가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충분히 M&A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재적 경쟁사 인수인데요. 요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잠재적으로 뭔가 자기 비즈니스에 뭔가 위협이 될 것 같은 기업들을 경쟁적으로 인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외에도 이런 잠재적 경쟁자들을 다 어떻게 보면 초반에 좀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M&A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보유 현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삼성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 100조 원 정도의 이제 현금이 재무제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봤던 300조 원 정도 이제 현금이 있어서 이런 현금들을 이제 원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쟁자를 인수해서 잠재적 경쟁을 이제 제거하는 방식으로도 M&A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이제 비즈니스를 전환하든지 이제 선택과 집중 이제로 이제 M&A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 뭐 사실 안 좋은 이슈로 화두가 되고 있는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도 비즈니스를 본래는 이제 모태는 이제 소매업 이제 기준으로 이제 성장을 많이 했었는데, 전 회장님, 박용만 회장님께서 이제 중공업 기준으로 뭐 지금 알고 계시는 뭐 인프라코어라든지 바켓이나 이런 것들 다 M&A로 인수를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해서 M&A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뭐 기고문에도 쓴 케이스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제 삼성과 한화 간의 빅딜 같은 경우에도 저의 추측이지만 삼성 같은 경우 이제 늘 이제 선택과 집중을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이제 반도체와 기존 이제 중점 사업에 좀 이제 해당되지 않는 이제 석유화학 부분과 방산 부분을 하나그룹에 매각하게 되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케이스로 M&A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투자 수익 창출입니다. 그 기업들이 결국에 이제 미래 성장을 하고 계속 새로운 사업들을 하려는 이유는 이제 미래 투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고, 근래에는 이런 지주회사 구조에서 아예 지주사가 M&A 전문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제 생각에 최근 이제 SK그룹 같은 경우에도 SK 같은 경우는 이제 M&A가 굉장히 활발한 기업이고, 이런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들과도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도 M&A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히 투자 수익을 위해서 M&A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기업들은 이제 사모펀드들과 다르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M&A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한국에는 사모펀드라고 하는데요. 사모펀드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 이제 안 좋은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프라이빗이란 얘기는 이제 국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모란 얘기입니다. 공모란 말과 사모란 말이 이제 대비가 되는데 사모란 말은 이제 투자자가 숫자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49인 이하의 투자자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한 투자들만 이제 인바이트가 돼서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모 같은 경우에 이제 50인 이상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이제 공모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쿼티라고 말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에쿼티란 말은 이제 기업의 지분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한 이제 대출 투자가 아니라 회사의 지분을 투자하는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가지고 온 키워드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입니다. 그 최근에 뭐 라임 사태나 최근에 옵티머스 같은 자산운용사들은 보통 이제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라고 하고요. 저같이 이제 기업을 인수하고 기업의 지분을 투자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펀드들을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라임이라든가 뭐 이런 네네. 사태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간단히 얘기 드리면 요즘에 좀 그런 펀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실해져서 네네. 지금 돈을 투자했는데 못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사모펀드라고 하는데 네네. 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라고 국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해외에서는 헤지펀드라고 하는 게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이고요. 해외에서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는 게 이제 국내에서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이제 기업의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이 투자 대상이 이제 기업이 되는 거고요.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는 국내 좀 번역해서 조금 이제 어감이 좀 어색하긴 한데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라고 보통 국내에서 표현하는데 절대 수익이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헤지 펀드들을 얘기하게 되고요. 헤지 펀드들은 이제 기업의 경영 참여도 할 수는 있지만 뭐 주식, 채권, 부동산 굉장히 다양한 이제 투자처에 투자를 하게 되는 이제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이제 자산운용사들은 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국내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뭐 라임 같은 경우에는 몇 조 원 정도 되는 이제 자금 운영을 했었는데 보통 이제 그런 자산운용사들 상품 중에서 이제 개인들이 투자를 하고 요청하면 바로 이제 투자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라임 같은 경우는 돌려주지 못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너는 좀 문제 있는 애들 아니냐 좀 사고 치고 다니는 애들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이제 투자 대상이나 그런 성격이 다른 이제 사모펀드입니다. 조국 전 장관 얽힌 그것도 절대 수익 추구형 사모펀드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와 같은 이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투자 경영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시긴 하셨는데 그 과정이나 뭐 뒤에 이제 스토리가 좀 일반적인 사모펀드 좀 다른 이제 경로로 투자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라도 뭐 좀 이상할 수도 있고 뭐 이제 투자 목적이라든지 뭐 딜이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라든지 과정에서 조금 불법적인 행위들이 이제 뭐 참여가 인볼브가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죠. 어쨌든 그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이 공모펀드하고 대비해서 공모펀드는 아무나 살 수 있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펀드고 사모펀드는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자격이 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자격이 제한이라기보다 이제 일반 경영 참여 사모펀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뭐 3억 원 이상 최소 출자를 해야 되고 그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인 이하만 투자를 할 수 있고 공모로 가게 되면 이제 상품 설명서를 준비해서 정말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이제 투자 제안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뒤에 투자 대상 관리도 굉장히 빡빡하게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사모 투자자들이라고 하면 약간 전문 투자자라는 느낌이 있고 공모 투자자들은 일반 이제 퍼블릭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알기 쉽게 또 관리도 대신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사모펀드들이 조금 더 이제 투자하고 관리하는 조금 편한 면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할 것은 그 라임이나 네, 네. 옵티머스 같은 그런 뭐 중국에도 투자하고 뭐 금도 네, 사고 네, 네. 미술품도 사고 네. 뭐 주식 사고 채권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온전히 기업에만 기업 경영을 네, 목적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 그런 프라이빗 이퀴티 펀드들에 네, 대해서 네. 얘기를 할 네, 네.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라고 하는 거고요. 그 경영 참여 사모펀드들이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대체 투자라고 금융시장에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투자 대상을 이제 대체 투자라고 하게 되고요. 이 PF도 대체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수익과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이제 좀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주식과 채권에 이제 약간 몰려있던 투자를 약간 대체 투자 쪽으로 최근 많이 이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영참여 사모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M&A 시장이라든지 이번 일반 투자 기회에서 이제 P 사모펀드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9년 같은 경우에도 신규 자금 출자액만 15조 원 정도 되는 이제 그렇게 매년 이제 이 정도로 계속 이제 출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800개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럼? 네네. 그런데 그 옵티머스 관련 기사를 보니까 국내 사모펀드 등록된 게 네. 1만 개가 넘는다고 네, 네, 하는데 그럼 나머지 9천 개는 다 맞습니다. 전문 투자형 네네 그렇게 그냥 보시면 뭐- 될 것 같아요. 뭐 저기 그 채권 사고 주식 사고 네, 이런 네, 네. 그런 이제 펀드들이 90%가 네, 그런 네. 것들이고 나머지 10%만이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네, 네. 그러니까 뭐 아마 보시면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뭐 산림에 투자, 나무에 투자하고 뭐 광물에 투자하고 뭐 우리나라 치면 뭐 콘서트 티켓에 뭐 그런 거에도 투자하고 굉장히 다양한 투자를 해요. 헤지펀드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익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펀드들이 이제 결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프라이빗 에코티, 오늘 얘기하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들이 왜 기업을 인수하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좀 던지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이제 좀 오프라인이면 이제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 할 텐데, 오늘 그냥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절대적인 이유는 장기간의 기업 가치 증대를 통한 이제 투자자 수익 창출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이제 키워드들이 이제 숨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첫 번째는 장기간인데요. 이런 경영 참여 펀드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만기가 5년입니다. 5년 동안 회사를 잘 운영해서 나중에 이제 매각을 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펀드들이기 때문에 절대 뭐 1, 2년 안에 수익을 타겟팅하지 않고요. 그냥 장기간. 롯데선보도 아마 기사에서 말씀하셨지만 5년 정도, 네, 5, 6년 안에 매각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보통 이제 그 정도 기간 동안 이제 펀드를 운영하게 되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기업 가치 증대입니다. 이게 회사가 경영 참여 사모펀드들은 투자를 하고 그 투자 대상회사, 투자를 받은 회사 이제 대상회사라고 하는데, 대상회사들이 잘 성장을 해야지 저희도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제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한 활동들이 저희에게는 이제 훨씬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잠깐 저 질문 드리면요. 아까 5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PE 펀드가 있고 여기 PE 펀드가 사는 기업이 있으면 PE 펀드에 돈을 넣는 사람도 5년 동안은 무조건 돈을 묶어 놔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5년을 이제 제한을 드리고요. 뭐 긴 거는 뭐 10년짜리 펀드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최소 5년은 이제 제한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5년 동안은 아무리 원해도 이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펀드들입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에서 이제 폐쇄형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엑시트 했을 때만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그러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저희는 사실 이제 금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도 지금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저는 펀드 매니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금을 받아서 투자자들의 그 펀드를 잘 운영해서 이제 수익을 돌려드리는 게 이제 펀드 매니저인데, 저는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의 펀드 매니저로서 저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GP라고, 제너럴 파트너라고 표현을 하고, 저희 이제 펀드에 출자하는 이제 기관들을 리미티드 파트너라고 해서 이제 LP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LP들은 국내에서는 대부분 이제 뭐 잘 아시는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여러 공제들, 뭐 우정사업본부, 아니면 뭐 금융기관들, 증권사,
캐피탈사, 뭐 자산운용사들이 저희 이제 펀드에 출자를 하게 됩니다. 개인은 거의 안 계신 건가요? 개인도 사실 뭐 최근에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냥 유동성 장세라고 주식시장에 표현을 많이 하는데 개인들이 굉장히 큰 손이었고 지금도 큰 손이세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한 500억 정도는 이제 개인 투자자한테 조달을 할 정도로. 네. 근데 이제 49인 이하에 한 500억을 모으려면 한 분이 한 커야겠네요. 10억씩은 하셔야지 이제 좀 참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굉장히 큰 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라임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들 이슈 때문에 좀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움츠려 들어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를테면 국민연금이나 이런 큰 기관이 같이 들어가 있을 때 좀 안심하고 좀 돈을 넣지. 네, 아무래도 뭐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어쨌든 전문 투자자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개인들 입장에서 이제 그런 기관에 투자를 하면 훨씬 좀 마음 편하는 경향이 있고요. 요새 이제 금융기관들도 이제 PB센터를 많이 운영을 합니다. 이런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이제 PB센터가 많이 설립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고수익이 창출되다 보니 이제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좀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PB센터에서 이제 이런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굉장히 약간 폐쇄적인 이제 투자기에 좀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세요. 네. 너무 이상한데 투자하지 마시고요. 국민연금 등 대형 금융기관이 네네. 들어가 있는 PE 펀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지금 회사 이름이 노앤파트너스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름이 무슨 뜻인가요? 저희 대표님 성씨가 노씨입니다. 보통 PE 펀드들은 대표님들 성함을 JKL 파트너스도 네. JKL이 다 네. 처음 창업하신 맞습니다. 대표님들 성에 성이에요? 네, 따서 네. 이름 만들었더라고요. 네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사모펀드들은 저희 회사도 이제 7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쨌든 저희도 뭐 다른 회사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사람들이 하는 비즈니스고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이제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파트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과 파트너 약간 예전에 그 서태지와 아이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저기 또. 질문. 해외 조진 네 감사합니다. 장호영님 감사합니다. 해외 프로젝트 펀드도 일반적 만기가 5년입니까? 뭐 국내에서 이제 조달해서 투자하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요. 뭐 부동산 펀드들은 훨씬 긴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인프라에 투자하는 펀드들 예를 들면 뭐 해외 에너지나 뭐 태양광 이런 거 투자하는 펀드 뭐 15년짜리 펀드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투자 대상과 이제 그 투자하는 이제 저 같은 GP의 성향에 따라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그 뭐 서울 지하철에 투자한 맥쿼리 뭐 이런 데들이 그런 거가 되는 거기는 뭐 15년짜리 펀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뭐 고속도로 네네. 지어서 20년 동안 통행료 받고 이런. 네. 두 번째 질문. 국내 LP 지분 유동화 사례는 어떠한가요? 질문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유동화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LP 지분이라고 하면 이제 PF도 이제 회사입니다. 사실은. 근데 주식 회사가 아니고 이제 상법상 이제 합자 회사라고 합자 회사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제 LP 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출자를 하게 되면 LP들이 이제 거기에 PF라는 회사의 지분을 갖게 되는데요. 그 지분을 이제 다른 데 팔는 혹은 뭐 넘기는 이런 것도 이제 유동화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 아직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으로 알고 있어요. LP들이 이제 본인 지분을 이렇게 매각하는 경우는 이제 아직은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고 특정 LP가 이제 본인 지분을 매각하거나 이제 다른 데 넘기려면 그 PF 펀드 안에 다른 LP들이나 저 같은 GP의 동의를 받고 넘겨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흔치 않은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노앤파트너스를 예를 들면 노앤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고 이 노앤파트너스가 펀드를 조성을 하는데 네네, 그 펀드 자체도 하나의 회사라는 말씀이죠. 네, 합자 회사입니다. 합자 회사가 되고 거기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뭐 국민연금이든 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네네 맞습니다.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장호영님 감사합니다. 네, 팬이신가 봐요. 팬 서비스. 약간 계획된 질문이신가 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이제 투자자 수익 창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저희 돈을 투자하는 회사가 뭐 저희 돈도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다른 기관들 남의 돈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이제 회사고 이제 하는 이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으로 수익 창출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PF 뭐 사모펀드 하면은 뭐 굉장히 고수익을 노리는 단기간에 뭐 기업 사냥할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권 하에 있는 이제 PF 사모펀드들은 뭐 특정 프로젝트로 뭔가 인생을 뭐 로또를 노리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제 장기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안정적이고 이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투자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특정 회사를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뭐 무리하게 낼 수 있어도 그게 결국에 이제 회사가 저희가 이제 매각한 뒤에 회사가 잘 안 좋아지면 그 레피테이션이 이제 어깨에 금방 이제 퍼지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합법적이고 건전한 이제 투자 수익을 창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새는 이제 그러면 저희는 뭘로 돈을 버냐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표현이 220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제 영어 발음이 좀 안 좋네요. 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네. 220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펀드 운영하면서 받는 보수가 기본적으로 2%, 그리고 나중에 잘 됐을 때 그 차익의 뭐 20%를 이제 성과보수를 받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누군가 100억을 투자했으면 1년에 2억은 수수료로 네, 받으시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100억이 나중에 200억이 됐어. 네. 그러면 거기 100억에. 차액 100억의 20%를 네, 뭐 수수료로 받으시는. 좀 더 복잡하게 하지만 컨셉상으로는 이제 컨셉상으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저도 사실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기업 인수를 한 건 했고 이제 납입을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왔는데 아, 이제 시작이라고 얼마짜리인가요? 굉장히 작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작아도 그래도 몇 네. 저희 이번에 거래 대금 한 700억 아, 정도이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열심히 반년을 이제 거기 쏟아붓고 뭐 이제 여기로 어떻게 보면 컴백한 거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러 가지 보게 되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당연히 기업을 인수할 때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향후에 얼마나 성장 가능한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장 전략이라든지 사업 계획을 보게 됩니다. 사업 계획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향후에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내겠다, 매출을 내겠다, 이익을 내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해서 이제 보여주는 계획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이제 경영진이라든지 키맨들의 역량과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무 상황도 당연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벤처 캐피탈과 좀 구분되는 면이 어떤 점이 있냐면 벤처 캐피탈들은 좀 초기에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스타트업들은 이제 봐야 될 재무 상황이 거의 없어요. 뭐 다 손실이고 당연히 뭐 혹자는 손실이 많이 날수록 더 매력적인 투자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도 계셨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는 그런 초기 투자가 아니라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들을 인수하기 때문에 이제 재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재무 상황 검토를 하다 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재무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게 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오해이고 오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PE들이 이제 처음에 재무 구조 개선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도 많이 이제 검토를 하게 되고 롯데선보도 어떻게 보면 명예퇴직을 좀 하게 하는 이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불필요한 비용들을 좀 감소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활동들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업 인수를 할 때 이제 뭐 재무라든지 뭐 법률 실사 그리고 이제 CDD라 커머셜 DD라고 표현 많이 하는데 이런 회사의 전략에 대한 검토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도 보지만 회사에 이제 어떤 잠재적 리스크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검토하게 되고요. 그런 리스크들이 감내할 만한 수준인지 그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회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만약에 리스크가 닥쳤을 때 회사가 어느 정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양히 검토를 하고 기업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인수를 하게 될 때는 검토하는 데만도 한 최소한 2~3개월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저같이 이제 경영대를 나온 사람들은 이제 기술 기반의 회사들이나 제가 잘 모르는 회사들을 이제 검토하게 되면 비즈니스에 대한 이제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지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이제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이제 결국에 이러한 것들을 보는 이유는 이제 단순합니다. 사실은 이유는 심플하고 프라이빗 에쿼티한테 미래 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 가치 증대를 통해서 투자자들한테 수익률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다
회사가 잘 성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한 이제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기업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M&A를 시도를 하게 되지만 이제 이런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코티들은 미래 가치에 특정하게 포커스해서 이제 M&A를 하게 되고 그 성과에 따라서 이제 저희한테 투자해준 LP분들이나 저희도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느냐 이런 이제 네. 질문이셔서 네. 이제 설명을 네네네. 해주실 거라서 네, 다 좀 뒤에 좀 설명을 네.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M&A 하게 되면 뭐 물건을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물건을 사고 파는 거가 사실 비슷합니다. 이제 가격을 책정하게 되고 가격을 이제 신랑이 하셔야 되고 이제 사는 사람 당연히 싸게, 파는 사람 비싸게 이제 파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업 평가를 어떻게 하냐라는 이제 논란 뭐 이런 방식들이 많이 있고 제가 기고문에서 썼지만 이제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잠깐 설명드리면 그 HBR에서 로저 마틴 교수가 쓴 내용은 이 기업 평가 방식에 있어서 대기업하고 PE 펀드하고 방식 자체가 달라서 대기업 사업부 같은 경우는 사업부를 자산이라던가 일단 과거의 성과라든가 이런 거 기준으로 좀 값을 낮게 자기들의 가치를 잘 모르고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PE 펀드들은 이것을 미래 가치를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싸게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 수가 네, 있다. 네. 이제 이런 내용의 글을 쓰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선영님 같은 경우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네. 네, 뭐 그렇게 세상 일이 쉬울 리가 있겠냐 이런 말씀하신 거죠. 네네. 사실 뭐 회계상으로도 그렇고 기업들도 보면 이 과거 투자를 얼마나 했냐 어떻게 보면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과거의 자산 가치에 대해서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투자를 기존에 했으면 약간 뭐 내부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이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제 좀 그런 사업들을 이제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PE 펀드는 이제 굉장히 냉정하게 시장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얼마나 수익을 냈냐. 그게 정말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그 LP들은 다 보호가 되고 뭐 기사도 나오고 다른 지표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 얼마나 내냐에 따라서 굉장히 평가를 냉정하게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하게 되고요. 이 미래 가치에 따라서 어떻게 기업 가치, 현재 우리가 인수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될지 평가하는 방식들이 이제 기업 평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보면 이제 DCF와 멀티플 방식으로 많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DCF라고 하는 건 영어 발음이 또 안 좋아서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라고 해서 이런 기업 평가를 할 때 결국에는 향후에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냐, 캐시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냐 이제 중요한 이 포인트이고요. 이제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향후의 미래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이제 평가해서 현재 이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결국 이제 DCF의 이제 중요한 뭐 포션들은 향후에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을 거냐라는 이제 그거에 대한 추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돈을 얼마나 벌지 보려면 이 회사가 매출은 얼마 날지, 비용은 얼마가 들지, 뭐 이 정도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 설비 투자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검토해서 미래 뭐 프로젝션을 하고 그에 따른 현재 가치 평가를 하게 되고요. 멀티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쉽게 말해 이제 곱하기 몇 배 이런 것들 그냥 멀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ER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 대비 이 회사의 지분 가치, 에쿼티의 가치가 얼마냐, 몇 배냐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저희 PE 업계에서는 이제 EV EBITDA라는 이제 멀티플을 많이 사용해요. EBITDA라는 거 하는 것은 EBIT라고 계속 좀 영어 표현이라 불편한데 EBIT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업이익이라고 그냥 쉽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와 A라는 거는 이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하는 비현금성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 이런 비현금성 비용을 더하게 되면 약간 이제 회사가 창출한 현금 흐름을 정교하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약간 이제 대용치로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EBITDA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되고 결국 EV EBITDA라는 것은 회사가 현재 100원을 벌면은 이 회사는 그걸 10배의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V EBITDA가 10배라고 하는 건 회사가 1년 벌어들인 돈 대비 10배 정도의 가치로 이제 거래를 한다, M&A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0배로 따져야 되느냐, 뭐 20배로 따져야 되느냐, 그건 누가 정해주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제 가장 큰 부분은 협상의 여지가 이제 큰 부분이고, 이제 특정 산업마다 이런 멀티플들을 좀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초반에 말씀드렸던 뭐 W 컨셉이나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이제 에비타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런 이익이 안 나서 네. 영업이익이 나야 기본적으로 에비타가 플러스가 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걸 사용하냐면 뭐 쿠팡 같은 데도 비슷하지만 거래액 대비 몇 배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게 되고, 지금 제가 최근에 무신사가 투자받은 밸류가 뭐 거래액이 한 2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약간 이 그 업계에서 통용되는 레인지들이 있습니다. 멀티플 레인지들이 있는데 사실 그 레인지도 굉장히 넓어요. 뭐 예를 들면 0.5배에서 2배 이러면 기업 가치가 막 4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레인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협상의 영역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수자나 매도자가 이 회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반영이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정성적인 내용을 정량적으로 반영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만약에 인수자 입장에서 이 회사 굉장히 좋고 성장성이 좋을 것 같으면 사실 거래액 대비 2배라도 인수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회사는 좀 뭐 리스크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 하면 굳이 내가 레인지에 벗어나서 뭐 거래액 대비 뭐 0.2배, 0.3배로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성적인 뭔가 판단 부분을 이제 거래 멀티플에 녹여서 이제 기업 가치를 산정하게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이제 협상력과 이제 그 인수자 매도자의 경험 이런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들로 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미정 기자님, 갑자기 작년에 예시로 작년에 롯데손해보험이 JKL 파트너스라는 PE 펀드에 팔릴 때 멀티플이 얼마나 됐나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근데 UV 에비타로 계산한 걸로 일단 들었던 것 같은데 멀티플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필 모르는 것이 네, 모르실 것 같아서.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매겼다 이런 얘기는 하던가요? 가격이 얼마 정도 됐나요? 그 가격 부분도 제가 물어보진 네.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인터넷 검색해서.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네. 기사에 자세히 나오고 네. 근데 보통은 네. 어쨌든 내가 아무리 뭐 몇 배라고 정해도 비딩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남들이 네. 얼마를 네. 부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딩 이제 옥션 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정보력도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 뭐 몇 배를 썼다더라, 뭐 얼마에 썼다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딱 적절하게 이제 제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PE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이제 좀 인수를 할 수 있고, 좀 더 높은 밸류를 제안해도 훨씬 이제 편하게 이제 인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평가 방식으로 이제 기업 가치 평가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밸류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앞서 질문 주셨지만 하는데, 저희 이제 포인트는 이제 제가 기고문에 썼던 이제 포인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한 경영진 선임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7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M&A를 하더라도 뭐 제가 가서 뭐 몇 년씩 거기 경영진으로 일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본업인 PF의 일이 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쨌든 뭐 모니터링하고 관리는 하지만 경영진을 주로 이제 선임하는 편이고요. 외부에서 네네. 누군가를 스카우트해서 여기다 이제 회사에 네네네. 주로 이제 외부 이제 전문가분들을 이제 선임을 하게 되는 편이고, 뭐 당연히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또 잘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뭐 아니면 이제 외부 전문가들 오셔서 잘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되고요. 뭐 CEO뿐만 아니라 뭐 이제 저희는 대부분 CFO, 저희 회사는 최소한 CFO는 직접 좀 파견을 하려고 해요. 기존에 있던 분들도 뭐 좋은 분들이 있으시지만, 왜냐면 회사에 이제 자금 관리도 이제 해야 되고 회계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영 실적들이 뭐 초반에 이제 매달 보고받거나 뭐 매주 보고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경영 실적들을 계속 보고해 줄 수 있는 유능한 CFO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영진을 선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롯데손보 같은 경우에는 그 JKL 파트너스에서 직접 딜을 주도하셨던 분이 직접 또 CEO가 그 최원진 대표님이 직접 또 JKL 파트너스의 이제 파트너시기도 하고 직접 딜을 주도하면서 실제로 이제 딜을 보시면서 굉장히 그 회사에 대해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딜을 주도하면서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그대로 이제
딜 인수 이후에도 이제 본인이 대표를 하시고 같이 전략을 짜셨던 분이 그대로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경영진으로도 계속 일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연속성을 가져간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우수한 경영진을 모셔올 수도 있고 또 이 내부에서 이제 딜을 이제 잘 아는 분이 그 업계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딜도 주도하시고 또 그러면서 또 신뢰를 얻고 또 그래 또 직접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또 회사도 경영하시는 이런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급은 이 회사에서 받나요? 아니면 B펀드에서 받나요? 아마 가시게 되면 거기서 받아야 되잖아요. 일하는 곳에서. 그리고 파트너면은 네. 어쨌든 수익이 났을 때 지분이 거기에 대한 있으시니까. 그렇죠. 네, 지분은 그것도 있으니까 있죠. 뭐 그거는 두 뭐 배의 대박을 거둘 수 있는. 열심히 하면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수한 경영진 선임하게 되면 제 생각에 또 중요한 건 그분들을 동기부여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도 이제 저번 주 이제 회사를 하나 인수하게 돼서 경영진 선임을 완료했는데 다시 한번 박수. 아유 나 그래. 살짝 계산해봤는데 아까 700억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2%만 2%면 해도 1년에 쏠쏠한 아. 돈인데 그 회사 돈이어서 뭐 회사 돈이지만 네. 밥은 먹고 살 정도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영진들이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아직 이제 국내 P에서도 일부 P에서 좀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성과 보수들 20% 성과 보수 일부를 뭐 경영진과 같이 쉐어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탁 옵션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패키지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GP들이 잘 되면 이제 경영진들까지 많은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침 지금 질문 주셨어요. 박hen리님께서 외부에서 데려오는 CEO 같은 경우도 수익 쉐어를 하느냐?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떠한 방식인 거는 이제 회사나 PE마다 다르겠지만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특히 저희 20%반 성과보수 일부까지 쉐어하는 PE들은 다 CEO들을 우선적으로 쉐어하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뭐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같이 이제 금융 쪽에만 있던 사람들은 사실 회사에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 가서 잘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회사 경영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군에 있던 오래된 이제 산업 전문가분들이 이런 PE가 회사를 인수할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신규 경영진으로 참여해서 뭐 5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회사가 잘 성장되면 같이 이제 수익을 창출해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또 뭔가 회사를 인수하면 거기에 또 이제 경영인 선임이 되셔서 또 전문 완전 이제 PE 하우스의 전문 경영인으로 이렇게 커리어 트랙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헤드헌터들도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큰 이제 GP 사모펀드 하우스들은 이런 전문 경영 풀이 있어요. 막 그런 산업별로 전문가들이 있고 회사 하나 인수하면 그분들이 다 가셔서 이제 회사 다 밸류업도 하시고 그런 활동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있고 사실 밸류업이라는 게 저희 이제 경영차용 사모펀드가 2005년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단적인 예는 이제 그때만 해도 2010년 초만 해도 뭐 폐기물 회사 같은 경우에 요새 굉장히 핫하거든요. 왜냐면 폐기물 기업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허가 비즈니스고 현금을 계속 캐시플로우 계속 창출되는 비즈니스를 이제 PE 하우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2010년 초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EV 에비타가 뭐 한 5배, 6배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뭐 10배, 11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이제 플레이가 됐다면 그걸 이제 좀 전문용어로 멀티플 익스펜션이라고 표현하는데 멋있네요. 멀티플 EV 에비타나 멀티플이 이제 확장됐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회사에도 멀티플 익스펜션 되면 더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뭐 10배, 12배 막 이렇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멀티플 익스펜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저희 같은 이 PE 하우스에 남은 거는 회사를 어떻게 성장시킬지 그 고민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뽑기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밸류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기업가치 증대의 활동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향후 이제 PE 하우스들의 성과 그리고 이제 성장이 이제 직결된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우수한 경영진 선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볼트온 전략이라고 해서 여러 PE 하우스를 최근에 이제 많이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사업과 뭔가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다른 기업들 계속 인수하는 형태로 이제 하게 되고 예를 들면 이제 밸류 체인에 특정 회사를 인수했다면 그 전방 후방 산업을 다 인수해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든지 공통적인 이제 부서는 좀 비용 절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협상력 어쨌든 이제 뭐 스케일이 커지면 협상력도 늘어날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뭐 구매에서 뭐 우월한 조건을 받는다든지 판매할 때 우월한 조건을 받는다든지 그런 이제 볼트온 전략 이제 붙인다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전략들을 많이 실행을 하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한 이제 중요한 이제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재벌 대기업들이 그럼 다양한 계열사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네. 이제 PE가 볼트온 전략을 쓰는 네,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근데 이제 기업 뭐 그룹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한국의 이제 재벌 그룹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이제 시너지가 없는 기업들을 많이 이제 진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을 여러 업종의 회사들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 표현대로 하면 문어발식 확장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저희는 저희가 인수한 회사와 새로 볼트온해서 M&A 하는 회사의 시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사가 시너지를 내야지 이제 두 회사 모두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이제 3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을 인수할 때부터 이제 고려를 하게 되고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이번에 인수한 회사도 이제 그런 전략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회사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인수하는 회사는 그 국내 이제 상수도관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국내 상수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여러 이제 누수도 발생하고 녹물도 발생하면서 많은 환경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러면서 예전에 7, 80년대에는 상수도관을 이제 많이 보급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목표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좋은 상수도관, 깨끗한 상수도관을 까는 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목표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최근에 저희 회사가 인수한 회사는 굉장히 좋은 깨끗한, 굉장히 이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제 수도관이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장 안에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이제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인수를 하게 됐고요. 예를 들어 그럼 시너지가 난다고 하면 어느 쪽이랑 말까요? 뭐 시너지라고 하면 저희가 판단하는 시너지는 이제 이 회사가 아직은 이제 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영업 지역이라는 게 약간 이제 제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대상 회사가 서쪽에 있다면 뭐 동쪽에 있는 비슷한 회사 하나 인수해서 영업 지역을 확대하고 같은 영업 전략을 사용해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공장을 공유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 이제 비용도 절감되고 저희가 이제 동쪽에 물건을 팔게 되는 경우에는 운송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동쪽에서 생산해서 그냥 동쪽에서 팔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시너지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세 번째는 해외 네트워크 활용인데요. 제가 뭐 기고문에도 썼지만 제가 이제 모 화장품 유통사에 있는 분과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프랑스에 있는 브랜드 회사, 화장품 회사 인수하러 갔더니 그 미팅을 주선한 데들이 다 PE 하우스였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볼트온 전략이나 이런 밸류업 전략을 위해서 뭐 유럽에 있는 PE 하우스들이 화장품 회사 인수한 후에 한국의 유통망 회사들과 직접 미팅을 어뢰한지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굉장히 밸류업 전략에 활발하게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부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 인력들이 있어서 이제 좀 저희가 인수하거나 투자한 회사들의 중국 진출을 좀 지원하는 형태로 많이 투자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저도 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저희 회사 중에 한 명 또 영국에서 이제 증권사에 있던 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외 전략이라든지 해외 진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해외 네트워크 활용이 굉장히 향후에 더 중요할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 시장은 어차피 이제 제한되어 있고 이제 국내 기업들도 해외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해외 네트워크 활용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고 또 하나 요새 좀 PE 하우스들이 주요하게 보는 거는 국내 회사들이 해외 진출할 때 좀 같이 자금 지원을 통해서 같이 진출하거나 해외 기업을 인수할 때 같이 이제 투자금을 조성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까지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S리님께서요. 일반 기업의 CEO, CFO에 의한 사업 성과 대비 PE의 기업 가치 활동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기업의 최고 경영진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 아니냐? PE는 어떤 전문성이 있는 거냐? 재무적으로?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이런 대기업에 있는 분들보다 저희가 이제 선임한 이제 경영진들은 훨씬 사실 동기부여가 심플하실 것 같아요. 기업 가치 증대를 통해서 수익을 내자. 아, 내 돈을 네. 내자. 네. 왜냐면 그분들도 이제 저희와 성과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훨씬 이제 동기부여가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대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대기업들은 이런 내부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동기부여에 저해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나도 돈을 벌고 뭐 GP도 돈을 벌고 LP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훨씬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굉장히 뭐 이제 그 의사결정 구조가 저희 같은 이제 회사는 굉장히 의사결정을 빨리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뭐 보고 체계라든지 뭐 그런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그냥 실질적인 활동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이제 좀 편하지 않을까 경영진들이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대기업에 계시던 분들이 뭐 좀 모자란 분들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아, 네, 맞습니다. 다 뛰어난 분들이시지만 어쨌든 네. 시스템 자체가 구조 자체가 네, 네, 네. 좀 확실하게 좀 더 뚜렷한 심플한 목표를 가지고 네, 일할 네.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뭐 저희는 뭐 단순히 뭐 1년 성과 안 나왔다고 뭐 바로 뭐 교체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좀 장기간적으로 이제 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는 이제 질문을 주셔서 뭐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같은 이제 PE하우스가 늘어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에서 좋은 이제 환경에서 좋은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는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떻게 보면 회사를 나오게 계시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더 위로 갈 수 있는 역할들이 좀 제한돼 있을 때 그 대기업에서 배운 그 구조적인 그 노하우와 여러 가지 역량들을 중소기업에 오셔서 전문 경영인으로서 저희와 같이 이렇게 중소기업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좀 그런 이제 파이프가 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엔지니어들이 중소기업 가서 뭐 한 잠깐 이제 컨설팅 해주고 뭐 기계 설비 재배치하고 일부 활동들을 지원해줬더니 네. 마스크 회사잖아요. 네. 생산량이 뭐 갑자기 확 늘어나고 그런 것도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좋은 이제 트레이닝을 받은 경영 역량을 가지신 분들 오셔서 이제 중소기업 기업들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해주시면 충분히 중소기업들 잘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소기업에 와서 경영 활동하면서 중소기업들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가교 역할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인수한 회사에 있는 분들도 이제 국내 큰 대기업 출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확실히 이런 관리라든지 그런 분들이 확실히 역량이 있으셔서 뭐 좋은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롯데손보 그 최원진 대표님 인터뷰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밸류업이 가능한지.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들은 게 그러니까 보통 대기업의 일반 CEO분들 같은 경우는 1년, 2년 이렇게 아까 단기간의 성과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본인은 전문성이 있고 뛰어나지만은 장기적인 성과를 추구하고 싶어도 임기 내에 어느 정도의 그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실적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하지만은 이제 그 PE 펀드가 인수해서 선임한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임기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좀 가치를 아까 재무적으로도 재무적인 성과 지표도 1년, 2년 이런 단위가 아니라 단기간의 매출보다는 이제 장기간의 이제 그 내재 가치를 따져서 장기간의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서 이제 실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PE 펀드 하면 사실 저는 5년도 되게 짧다고 생각했거든요. 5년 후에 팔아버린다고 하면 만약에 제가 PE 펀드에 인수된 회사의 직원이라면은 5년 후에 우리 주인이 바뀐다? 그냥 먹튀하는 불안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여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이게 대표님 인터뷰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5년 후에 잘 팔려면은 그 이후에 5년을 이제 어느 정도 성장 가치가 보장이 돼야지만 좋은 매수자를 찾아서 그러니까 더 큰 수익을 내면서 팔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0년 그 이상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처음에 이제 그 기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PE 펀드 입장에서도 또 높은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에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셔서 아 PE 펀드에 대한 좀 오해가 있었구나. 약간 단기적인 가치만 추구한다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M&A 기사가 날 때마다 아마 주요 플레이어 참여자들이 잠재적 인수자들이 PE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PE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제 국내 M&A 시장이 PE들을 빼놓고 이제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제 PE들이 지금 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언젠가 엑시트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그거를 PE들이 다시 되사가는 그런 형태의 구조 딜들이 많이 발생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GP가 투자해서 인수해서 이제 매각한 회사가 뭐 새로운 인수자가 인수하자마자 뭔가 문제가 엄청 발생하고 회사의 뭐 핵심 역량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약간 잘못 이제 인수해서 만약 새로운 인수자가 많이 타격을 받게 된다면 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매도했던 그 PE하우스가 다시 매각할 때 아무도 이제 사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 같은 PE 회사들은 잘 기업 가치를 증대해서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소위 이제 다음 사람도 먹을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저희 것도 이제 향을 계속 매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레퓨테이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박창근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PE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동기가 심플하긴 한데 동기가 심플하다 보니 매각만을 위한 구조조정 여기에 좀 포커스가 많이 가고 또 그런 것들이 좀 뭐 언론이라거나 이런 데 많이 다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생각나는 게 최근에 그 맘스터치가 그 치킨버거로 유명한 맘스터치가 PE펀드에 매각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뭐 메뉴가 인기 메뉴들이 없어지고 뭐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불평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그 메뉴 구조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우스갯소리 같은 게 있는데 어쨌든 뭐 하여튼 꼭 너무 쳐내기만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하는 PE하우스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작년에 예를 하나 들면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뭐 기자분이 썼던 내용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면 영실업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 회사를 이제 홍콩계 펀드가 인수해서 장난감 회사, 뭐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막 그런 회사인데 뭐 몇 년 전에 2천억 원에 인수해서 작년에 한 5천억 원 정도의 매각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 회사 성과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 인수하고 이제 성과들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그 기사에 따르면 굉장히 이제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다, 부진하다, 검토했던 이제 잠재적 인수자들이 다 이제 드랍을 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이 나왔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이제 그 PE하우스가 인수 전에는 회사가 뭐 애니메이션 개발이라든지 장난 개발 위에 많은 비용들을 썼는데 어떻게 보니 그 PE하우스가 인수한 뒤에 그런 비용들을 다 줄이고 단기간의 실적을 위해서 그런 단순히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했다라는 이제 분석이 어떻게 보면 된 거예요. 잠재적 인수를 검토하면서.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투자자들이 실제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이제 진행하지 않았고 굉장히 장기간 우여곡절 끝에 거의 이제 원래 샀던 금액으로 거의 되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PE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늘 이제 특히 PE가 매각한다 그러면 늘 그런 부분들이 저도 꼼꼼히 보거든요. 회사의 핵심 역량이 아직 잘 지켜지고 있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에 이제 미래 가치를 본다는 거는 회사가 이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검토를 잘 못해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인수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점점적으로 줄어들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이제 명실업 같이 좀 실패 사례들이 나오면 PE하우스들이 그런 데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도 지금 또 신성현님이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 정보가 매각하는 측이 정보가 많고 매수자들은 정보가 부족하니까 특히 비상장인 경우에 그런 그 경영 용어로 레몬 마켓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하셨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과거보다는 좀 정보가 많이 이제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 한번 M&A를 하게 되면 실사 비용들을 뭐 적게는 몇 억에서 뭐 10억, 뭐 20억씩 쓰게 되는데 특히 해외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실사 비용들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많은 이제 회사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정보를 경호하고 뭐 다른 이제 산업의 다른 기업들과 레퍼런스 책도 많이 해보고 특히 이제 계약서에 이제 주식 매매 계약을 할 때도 그런 이제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런 장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100% 저희가 다 알고 사는 건 힘들 수 있지만 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으로도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혹시 뭐
탐정을 고용한다고 흥신소를 쓴다거나 뭐 이런 건 안 하시나요? 뭐 그런 것까지는 뭐 CEO 리스크가 뭐 있으면 저희가 애초에 인수를 못 하니까 네. 그런 까지 안 하고 뭐 저희가 이제 올 초에 작년 말에 했던 딜 같은 경우에도 이 고객사들과 직접 다 미팅을 했어요. 아, 그 회사의 고객사. 그 회사의 고객사들과 아, 네. 다 미팅을 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기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회사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이런 그 제3자들과도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일방적으로 회사의 주장만 가지고 회사를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늘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물론 이제 100% 그런 것들을 뭐 검증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창근님께서 결국은 평판 관리 또 피 업계 내부에 자정작용이 있을 것 같다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그 롯데손보 사례 그 DBR 기사를 보면서 그 롯데손보 사례는요 구글에서 DBR 롯데손해보험이라고 치면 나오죠? 나올 거예요. 네, 네, 지금이라도 볼 수 홈페이지에 있어요. 보면 네. 네. 지금 프론트 페이지에 있는 것 같던데요? DBR 그런가요? 홈페이지. 어쨌든 구글에서 검색하시는 게 솔직히 더 빠르거든요. 네, 저희 사이트 빨라서 보시면 들어가시면 볼 수 있고요. 내용 중에 재밌었던 게 경영진뿐만 아니라 그 이사회도 굉장히 쟁쟁한 분들로 채웠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맞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전 금융위원장을 지내신 신재윤 위원장님이시는데 그 신하영 아나운서의 아버지시죠. 몰랐던 정보가 네, 유명인 네. 결혼한 그런 분들 결혼했어요? 네, 실망은 그렇군요. 행복하시길 네. 바랍니다. 네, 그런 분들도 모신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회사 내부에서 고친 것 중에 하나로 그 대표님이 예로 드신 게 이메일을 쓰게 했다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는 보험회사인데도 그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끼리는 거의 이메일로 소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보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아무래도 이제 직원 수가 많고 그 직급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내에서의 보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뭐 문서나 뭐 이렇게 결제받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밸류업 얘기하시면서 이제 PF 같은 경우에 P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업무와 이제 단시간 내에 이제 성과를 내는 거에 집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오신 다음에 가장 처음 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그동안의 업무 비효율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문서, PPT, A4 용지 이런 거 웬만하면 정말 최소한만 하고 다 없애고 모든 업무를 다 이메일로 약간 우리나라 외국계식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롯데 아마 손보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다음에 굉장히 이제 업무 방식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이 완전 변화가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웬만한 이제 임원들 뭐 대리 뭐 과장 뭐 임원 모두 이제 대표님도 실제로 임원들한테 보고를 다 이메일로,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는 이제 정기적인 회의 이외에는 다 모든 보고를 이메일로 받는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이메일로 받으면서 보니까 대표님이 얘기하신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임원들마다 글쓰기 실력이 다 천차만별이었다고. 왜냐하면 사실은 그 임원분들은 이제 밑에 직원들이 그대로 가져오는 보고서를 이제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대표님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직접 쓰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예쁘게 만든 거 그냥 그대로 이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다 이제 직접 대표님한테 이메일을 써야 되니까 이제 본인도 임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직원들보다 훨씬 더 업무량이 늘어난 거죠. 그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메일을 쓸 수가 없는, 정리를 해서 보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임원들은 자연스럽게 훨씬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이제 직원들은 대신에 쓸데없는 그런 뭐 문서 작업, 뭐 A4 뭐 형식 맞추고 이런 업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니까 직원들은 오히려 업무 부담이 줄어가지고 밑에 직급일수록 훨씬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롯데손보도 한 200명 이상 이제 명예퇴직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아마 남아있는 직원분들의 부담은 굉장히 커졌을 텐데 좀 그런 식의 업무 효율화를 시킨 부분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구조조정도 하지만 네. 인력 구조조정도 하지만
그에 맞게 또 남은 사람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네. 업무의 구조 조정도 이제 비효율을 이제 없애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도 조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신 거죠. 들으시는 분들도 다 회사마다 상황이 너무 달라서 아니 지금 이메일을 안 쓴다니 세상에 그런 회사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반대로 또 너무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직도 그 사내에서 이메일 잘 안 쓰는 회사들 되게 많고 써도 뭐 개인 메일 쓰는 데도 되게 그쵸. 많고 뭐 그 보고 절차도 근데 아직도 그 서류 뭐라 그러죠? 정결 받고 뭐 네, 이렇게 도장 찍고, 찍어서 이렇게 네, 하는 이런 회사도 많고, 있고 영수증 붙이고 다 네. 뭐 이런 거 그런데 많아서 그러신가 봐요. 여기 와닿는데. 네, 뭐 개인적으로 저 에피소드 들려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좀 이메일을 많이 보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희 팀원 동료들이 제 이메일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냈는데 못 받았대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메일을 많이 보내서 회사 스팸 메일에 제가 스팸 메일로 등록이 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만큼 선배가 좀 이제- 유독 많이 보내시긴 네. 합니다. 다른 분들은 예. 표정이 좀 안 좋을 때. 네, 어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어쨌든 그런 면에서 자극을 주는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또 마이크 리님께서 관련 질문 주셨는데 밸류업을 하려면 구조조정을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언론의 비판이 생기고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상장 폐지하고 나중에 재상장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음. 기본적으로 PE는 비상장으로 운영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뭐 사실 뭐 그게 뭐 무조건적인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비상장을 하게 되면 비상장을 이제 하는 주된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PE 입장에서 밸류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뭐 다른 주주들이 많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도 있고 뭐 제한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비상장사들에 대한 이제 좀 선호도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저희가 뭐 구조적으로 심하게 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빠르게 기업 뭐 밸류업을 위한 이제 좀 활동을 하기 위한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매각을 할 때도 상장사 매각이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갑자기 뭐 저희가 매각한다면 막 주가 확 올라버리면 저희도 매각하기 부담스럽고 인수자도 너무 가치가 올라서 인수하기 부담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상장사는 좀 뭐 난이도가 훨씬 높다 PE 입장에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질문이 지나갔는데 그 김재윤님께서 투자를 진행할 때 네. 갖고 계시는 어떤 기대값이 있느냐, 수익률에 기대 수익률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고려하기 전에 제가 이 회사를 투자를 인수해서 손실을 볼 여지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회사에 투자해서 한번 손실이 나면 어쨌든 어깨에 이제 바로 소문이 나고 뭐 기사도 나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 한 해 손실 나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모양이죠. 그렇죠. 뭐 특히 이제 손실이 나서 이제 매각에도 이제 투자금 회수에도 뭐 실패를 한다든지 투자금 원금 회수조차 실패한다고 하면 거의 이제 다음 투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투자의 안정성을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기대 수익률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투자 대상 회사가 가진 리스크에 따라서 이제 다르기 마련인데 그 이제 접점을 잘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뭐 단순한 투자 수익을 검토하기보다 위험 대비 투자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이제 고민하게 되고 뭐 저희가 정량적으로 뭐 매번 계산해서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지만 늘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해진 수익률이 뭐 100%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 리스크가 높으면 그만큼 수익률도 높은 거고 리스크가 낮으면 또 수익률이 낮은 거고. 참고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작년 이제 운영 수익률이 한 11% 정도 났는데 이런 큰 기관들은 뭐 두 자릿수만 나와도 뭐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그 상수도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작은 산업인가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저희는 이제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뭐 첫 번째 이유는 제일 중요한 전 코어는 제품이 제일 좋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그 제품이 이제 제가 어디에 물어봐도 이 회사 제품이 좋다는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오퍼레이션 단에서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게, 예를 들면 이제 매출이 지자체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건 이제 대금 회수의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낮고, 또 이제 어찌 보면 강철 파이프거든요. 네. 이제 재고 자산이 뭐 누가 파이프를 들고 날른다든지 그게 뭐 썩는다든지 그런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의 리스크도 좀 적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주요 기술에 대해서 특허로 다 보호가 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위험 대비 수익률은 좋을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예. 네. 발표를 다시 한참 네. 임지원 동기부 얘기 아까 같이 말씀을 드려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성공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이제 국내 PE들의 성공 사례는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뭐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사례들이 뭐 예를 들면 오비맥주 같은 케이스들은 정말 제가 외국에서 MBA 할 때도 그 사례를 다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근데 제가 이제 가져온 세 개는 조금 이제 중소형 바이아웃 딜에서 이제 잘했던, 제가 생각할 때 괜찮은 딜이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가 SK 매직입니다. 그 예전에 이제 동양 매직이었고요. 그거를 이제 제 기억에 2014년도에 글렌우드라는 PE가 인수를 해서 약 3천억 원 정도에 인수해서 결국 SK그룹에 SK네트워크스 한 6천억 정도에 팔았어요. 한 2년 만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성공적인 딜로 기록이 됐었고, 이 회사를 처음 인수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 EV EBITDA 멀티플로 보통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전 사업부가 있고 렌탈 사업부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렌탈은 아직 2014년도만 해도 미미한 상황이었고, 가전 사업부의 일반 멀티플이 뭐 6배, 7배 정도로 거래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렌탈 비즈니스를 확 키우면서 10배 정도 멀티플로 매각이 됐는데, 이익도 늘어나고 멀티플도 늘어나면서 굉장히 높은 밸류로 이제 매각을 하게 됐고, 사실 이 인수한 글렌우드 PE에서는 그때 이제 굉장히 쟁쟁한 PE들이 많이 인수자로 참여를 했었어요. 뭐 10개 이상의 기관들이 이 동양 매직에 인수를 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었고, 비딩에 글렌우드랑 NHP 농협 PE에서 이제 같이 인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가장 높은 이제 밸류를 제안해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됐고, 그때 이제 가장 높은 밸류를 이제 제안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듣기로는 이 렌탈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의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했고, 렌탈 사업을 키울 수 있으면 충분히 이 회사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인수한 후에 기존에 이제 사업부 안에 가전과 렌탈을 같이 하는 이제 사업부로 좀 혼재돼 있었고, 이 가전이 아무래도 중심이다 보니 렌탈이 좀 이렇게 보면 소홀히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예 그걸 구분해서 가전과 렌탈로 구분해서 렌탈 사업부에 많은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이제 좋은 이제 경영진들까지 선임해서 그 사업 부분을 많이 성장을 시켜서 결국 이제 높은 가치로 매각 2년 내에 뭐 2배 정도의 밸류로 매각을 하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이제 저는 보고 있고, 이 PE들이 결국에 이제 미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사실 누가 정답인지는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고 잘 모르는 건데, 글렌우드와 NH는 어떻게 보면 약간 NH는 좀 대형 하우스지만 글렌우드라는 이제 초기에 작은 이제 PE 하우스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높은 가격을 제안할 수 있었던 건 미래 가치에 대한 이제 검토를 충분히 하고 가능성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딜들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PE 하우스들이 뭐 구조조정하고 여러 가지 뭐 인력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동양 매직을 인수하고 한 2, 3년 내에 직원들이 한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이런 렌탈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런 케어해야 되는 서비스들을 관리해야 되는 인력들이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인력들을 많이 채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제 계기가 됐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뭐 W 컨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IMMP가 인수한 뒤로 많은 인력들을 채용해서 회사에 모자란 부분들을 많이 채워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이제 거래액도 많이 늘어나고,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인력들을 확충해서 회사를 키우는 게 더 맞는 방향이다라고 PE 하우스들이 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뭐 불필요한 이제 비용들은 이제 절감하는 건 뭐 맞는 얘기지만, 회사에 모자라는 부분들 채워서 성장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요새는 그러니까 꼭 우리 회사가 PE에 인수 당했다고 해서 뭐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네, 뭐 그럴 네. 필요는 네, 없겠네요. 네. 요새는 뭐 항상 고용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인수한 회사도 사실 P가 가지고 있던 회사를 저희가 인수한 거거든요. 다른 P가 다른 P가 가지고 있던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경우에도 그 매각하시는 P 분들도 꼭 이제 고용은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당부하고 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분들이 그동안 어쨌든 교육도 많이 받고 회사를 성장시키면서 경험도 많이 있으셔서 저희도 뭐 굳이 뭐 그런 조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저희는 뭐 구조조정 이런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이제 저희는 회사가 이제 앞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력들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도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서머스 플랫폼이라고 VIG라는 이제 PE하우스에서 인수한 회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에누리닷컴 네. 이제 서머스 플랫폼입니다. 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모르시면 잘 모르세요. 네. 가격 비교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사실 많지 않은 나이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물건을 잘 사지 않는데 어쨌든 여기 가격 비교 에누리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인수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주로 전자제품 쪽 네, 가격 네. 비교 사이트죠. 근데 이제 굉장히 그 제품이 커졌어요. 늘었어요. 굉장히 아. 늘었고 이 회사가 이제 볼트온 이제 전략을 실행을 했어요. 여기 VIG에 계신 분들 이제 컨설팅 펌에 있던 분들이 이제 파트너로 많이 계신데 그래서 뭐 에누리닷컴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뭐 들어서 가격 비교는 하더라도 거기 이제 누르면 그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에누리닷컴은 실제 고객들이 어떤 물건을 사는지는 알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고 인수 당시에. 그냥 뭘 클릭하는지는 아는데 그 실제 구매까지 연결되는지는 몰랐지만 이 VIG가 인수한 후에 그 택배 위치 정보를 이렇게 조회하고 검색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인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커머스 관련 기업들을 그냥 뭐 스타트업도 인수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거를 판매하고 광고 관련된 이제 이커머스 광고 관련된 회사도 인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 단순히 가격 비교만 하던 사이트에서 이커머스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행하고 또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회사로 이제 성장을 시켰고요. 이 회사도 결국 이제 코리아 센터라고 하는 그 메이크샵하고 몰테일을 하는 이제 그 회사 이제 매각을 하게 됐는데 이 회사도 뭐 한 2배 정도의 가격으로 이제 매각을 하게 됐고 중간에 또 이제 뭐 골프 부킹을 해주는 회사도 인수했다가 그거는 이제 기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거는 뭐 다른 회사에 이제 매각도 하면서 투자자 수익도 이제 좀 올려주고 뭐 그런 이제 활동들을 많이 했고요. 이 회사에서 뭐 최근에 기사 난 게 뭐 상조 회사 또 인수해서 상조 회사인데 여러 개 인수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10위 안에 드는 회사 뭐 2-3개 인수하셔서 이제 그런 상조 서비스 개선도 하고 미래 성장 사업이라고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같은 기업 비슷한 업을 인수하게 되면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공통되는 부분은 좀 구조조정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뭐 좋은 서비스를 또 제공할 수도 있고 마케팅 활동도 좀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볼트온 전략에 좀 성공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공차입니다. 공차는 유니스 캐피탈이라는 PE가 2014년에 인수를 하게 됐고 사실 공차는 PE보다는 그 창업하신 그렇죠. 그분의 스토리가 유명하잖아요. 네. 사실 싱가포르에 그냥 남편분 따라서 갔다가 공차를 마시고 너무 좋아서 대만 본사에 굉장히 어필을 1년 가까이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고 그거를 이제 남편분하고 같이 이제 하시다가 남편분이 금융 쪽에 계시죠? 네, 남편분이 뭐 금융 쪽에 전문가로 계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니스 캐피탈이란 곳이 2014년도인가 인수를 하게 돼서 뭐 작년인가 뭐 미국 PE에 팔았는데 한 5배 정도 가격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도 유니스 캐피탈 얼마 전에 만났죠.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코리아의 지분을 유니스 캐피탈이 인수했고 이제 대만 본사에 제안해서 일본 사업권까지 이제 받아오면서 일본에 직접 진출까지 하게 됐고요. 인수하고 한 3년 뒤에는 오히려 대만에 있는 공차 본사를 인수해서 공차 코리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공차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글로벌 비즈니스로 만든 다음에 이제 실제 미국 글로벌 펀드에 이제 판매하게 됐고요.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인수하고 한 1-2년 동안은 이익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브랜드 관리라든지 마케팅
그리고 인력 채용을 통해서 회사에 부족한 분들 많이 채워주는 활동들을 한 2, 3년 동안 하게 됐고, 비록 이제 이익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게 이제 실현되는 순간에 이익이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오히려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는 이제 그런 성공적인 사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뭐 인수하고 1년 내 성과 이렇게 뭐 연연하지 않고 뭐 3년, 5년, 뭐 7년 뒤를 바라보는 이제 전략들을 수행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사례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성공 사례들이 있고 뭐 굉장히 부러운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나도 언제 저런 걸 한번 해보나 뭐 이런 일이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AHC 같은 회사도 베인캐피탈과 골드만삭스가 한 4천억 정도 인수했다가 1년 만에 이제 유니레버에 3조 정도에 팔려서 차익이 뭐 2조 6천억 정도 1년 만에 거기에 20% 곱하시면 대충 아시겠죠? 뭐 그런 딜도 있고요. 근데 AHC는 뭐 사실 인수 당시에도 중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긴 했지만 베인과 골드만삭스라는 이제 글로벌 이제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 진출을 더 가속화시켜준 면이 있고, 유니레버가 이제 그런 AHC의 중국에서 비즈니스 성장성에 대해서 많은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떻게 점수를 주고 이제 높은 가격으로 인수를 하게 됐고, 뭐 성공 사례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질문 몇 개가 있는데요. 네. 종합을 하자면 스타트업을 인수도 하시는지 할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거하고 하고, 또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박창근님께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노동자 관련 그 규제나 뭐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네. 그런 것들이 투자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것도 약간 스타트업 관련된 이슈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네. 노동 관련 이슈들이 아직 그 명확하게 해결된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산정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플랫폼에서 노동 관련 이슈라고 하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지금은 뭐 거의 문을 닫았지만 그 타다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을 노동자로 봐야 되냐 아니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드리면 저희가 스타트업을 직접 인수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 인수하는데, 저희 서머스 플랫폼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회사는 이제 스타트업 정도의 뭐 한 10억, 20억 정도의 기업 가치 되는 기업들을 인수해서 볼트온으로 이제 인수를 하게 됐고, 이 회사가 또 제 생각에 좋았던, 실제 뭐 그렇게 됐는지는 뭐 저도 내부자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서머스 플랫폼의 이제 경영진들이 이제 스타트업의 이제 약간 트레이너, 멘토로서 역할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어찌 보면 이제 이런 NV.com이나 이 서머스 플랫폼의 경영진들은 어떻게 보면 역량 있고 경험이 많은 이제 검증된 이 경영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에 이런 창업자들, 아직은 좀 사회 경험이 없거나 기업 경영에 이제 노하우가 많지 않은 분들의 멘토로서 역할을 하면서 같이 이제 볼트온 전략이 이제 성공하게 된 사례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도 충분히 PE들이 검토를 그런 차원에서 검토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스타트업 하나만 사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볼트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도 뭐 결국 그 딜을 하지는 않았지만 뭐 이런 유아용품 관련 커머스 하는 뭐 회사에 이제 다른 이제 카테고리로 붙이려고 이제 다른 이제 유아용품을 이제 막 한 스타트업들을 뭐 인수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런 이제 밸류 활동들을 좀 이제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플랫폼의 고용자들은 너무 대답하기 어려워. 그거는 이제 그쪽에 스터디를 하셨으면 아실 테지만 모든 산업을 다 스터디는 안 하셨을 테니까 죄송합니다. 주로 이제 상수도나 이쪽에 전문가세요.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좀. 그나저나 정말 상수도 그거는 스터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상수도가 회사는 참 이제 어려웠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 뭐 굉장히 핫한 산업은 아니니까 요새 말하는 산업 자료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많은 플레이어들을 만났어요. 예를 들면 대리점도 직접 뭐 가서 만나고, 지자체도 만나고, 다른 상수도 업체도 만나고, 그리고 또 상수도 회사에 투자한 다른 PE들도 있었거든요. 거기랑도 미팅을 하고, 뭐 해외 사례도 보고, 그런 많은 스터디를 통해서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이 상수도가는 어떻게 보면 환경 이슈랑 좀 관련이 있는 산업이고 정부의 좀 규제나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공부를 많이 하면서 좀 성장 가능성을 많이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만나달라고 하면 다 만나주나요? 뭐 이제 회사를 통해서 이제 조율한 경우도 많이 있고 뭐 이런 HBR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개를 받거나 개인 네트워크. 어떻게 보면 최대한 소개를 받아서 만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갑자기 저희가 간다고 해서 뭐 만나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결국 이제 PE하우스에서 그런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그렇게 만날 수 있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PE하우스의 역량이라고 좀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저희 대상에서 고객사들 만날 때 고객사들은 굳이 저희를 만나줄 필요는 없거든요. 뭐 너희가 우리 회사에 뭐 서플라이어를 인수한다고 해서 사실 뭐 하등 관심을 가질 필요는 별로 없는데 그런 이제 회사들도 이제 저희가 다 이제 아름아름 소개받고 뭐 이러면서 만나면서 중요한 정보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고 뭐 이제 아까 해외 네트워크 말씀도 드렸지만 이제 글로벌 PE들이 좀 더 수월한 거는 해외에도 이제 비즈니스들이 있으니까 좀 해외 레퍼런스 책도 좀 할 수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 경쟁사가 없다고 해외에 있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없지만 중국 회사들이 갑자기 한국에 진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레퍼런스 이제 점점 이제 이제 글로벌화 되면서 비즈니스들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하는 일이랑도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PE로 가시면 배 기자님이 따로 한번 기자님도 따로 한번. 네. 더 질문 있으시면 지금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S리님께서 최근 PE들이 주목하는 인더스트리 섹터들은 어디인지요? 저도 궁금해요. 혹시 저기 언론사 쪽은 잘 언론사는 미래가치가 멀티플이 너무 저희가 검토하기 어려워가지고 해피하시고 좋은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매각하시는 데가 별로 없으셔서 뭐 그렇고 저희가 사실 요새 뭐 당연히 뭐 4차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회사들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한 몇 년 전만 해도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회사들 투자하기 좀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된 회사도 많이 없었고 또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하고 싶어 하고 조금 이제 PE들도 조금 공격적인 약간 더 예전보다는 초기에 기업들에 대한 투자나 인수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고 있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도 여전히 관심이 PE하우스에 많지만 뭐 바이오 쪽은 여전히 굉장히 핫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새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바이오나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뭐 그것도 그렇고 PE하우스는 전통적으로 뭐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현금 흐름이 좋고 안정적이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 양쪽 모두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상수도가 회사 인수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안정성에 좀 포커스된 투자였다면 저희가 작년 말에 한 투자는 그 최근에 굉장히 핫한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했는데 거기는 약간 이제 안정성보다는 이제 향후의 업사이드에 대한 훨씬 이제 포커스를 둔 투자였고 그런 이제 적절히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때 식음료 쪽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식음료도 굉장히 핫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훨씬 많은 식음료 프랜차이즈들이 PE에서 들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뭐 많이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 대한 이제 회의감이 좀 많이 생겼고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가맹점 비즈니스가 점점 하기 좀 어려워지는 이제 환경이지 않은가. 뭐 최저임금 이슈도 있고 여러 이슈도 있고. 근데 뭐 예전에는 이제 확장에 대한 이제 확장해서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보면 포화된 시장에서 정말 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인수한 뒤에 성장을 많이 한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좀 있어요. 뭐 이런 이제 식음료 쪽.
예를 들면 뭐 아웃백이라든지 할리스 커피 이런 데는 제가 봐도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이런 밸류업 전략들이 잘 성공한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좀 막연한 식음료 시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금 이제 이런 M&A가 좀 덜 활발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네. 그러면 질문 이제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 한 장만. 네. 마지막 한 장 있나요? 네, 네. 두 장 있었는데 한 장으로 네. 줄였습니다. 이제 뭐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제가 이제 PE에서 일을 하면서 좀 배운 레슨들이 있는데 앞에서 이제 말씀 기자님도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투자할 때 5년 뒤에 매각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지만 사실 그때 매각을 하려면 또 인수자들은 또 그 뒤에 5년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10년 이상의 사실 산업을 보고 산업이나 이제 회사의 성장을 보고 이제 투자나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개인이 10년 뒤에 일을 예측한다는 게 뭐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제 딜을 검토하냐면 이 회사가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최대한 많이 하고 이제 그런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리스크들을 안고 사실 회사에 투자하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이제 잠재 리스크들이 다 해소가 가능하거나 회사의 이제 성장에 큰 타격이 없다고 한다면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뭐 운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올해 뭐 마스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익이 많이 좋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많은 이제 이 관계자들, 이해관계자들과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뭐 단순히 이제 매도자나 뭐 저희 LP나 뭐 실사하는 자문사들이나 뭐 아니면 내부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여러 직원분들하고도 이제 하게 되고 지금 대상에서 임직원분들 여러 이제 사람들과 관계와 통해서 회사를 인수하고 또 성장시키고 잘 이제 매각하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뭐 저 혼자 잘한다고 뭐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다른 일도 다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조금 와서 보니까 이제 겸손해지는 것 같고 그런 여러 이제 사람들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이 레슨이 사실 PE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다 유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회사가 이제 7명이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저희 회사가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 보통 뭐 7명에서 10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이제 프로젝트 하나 진행할 때 굉장히 바빠요. 뭐 몇 달 스터디를 하고 사실 특정 산업을 몇 달만 이해한다는 건 좀 그것도 좀 무리가 있는 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렇게 몇 달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성과를 내고 그러면서 좀 이제 PE 하우스에 있는 분들은 뭔가 이제 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좀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은 배움이 있었고, 뭐 앞으로도 좀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이크 리님께서 PE사들이 이렇게 좋은 철학을 가지고 일하는 처음 알았다고. 예. 업계를 대표해 좋은 얘기를 다행히 앞으로 더 착하게 선량한 투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공언하는 공약하듯이.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내기 전에 잠깐 공지사항 몇 개 알려드릴게요. 일단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7호, 8호로가 나왔고요. 이번 주제가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더 강인하게 버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되게 유익하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서점으로 달려가셔서 하나씩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세미나가 매달 마지막 월요일에 있는데요. 7월 세미나는 좀 특별하게 저희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계신 유일한 한국 국적의 교수님이 계세요. 정덕진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실제로 하버드 MBA에서 하는 강의를 그대로 갖고 와서 케이스 스터디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미국에 계시는데 교수님께서 해보시니까 지금 미국도 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강의를. 해보니까 잘 되네. 재밌네. 하셔서 그러면 한국이랑도 못할 게 뭐냐.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저희가 특별히 독자 여러분들에게는 50% 디스카운트를 하셔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하버드 실제 강의를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한 3-4번 했었는데요. 굉장히 진짜 할 때마다 좋아요. 네. 영어로 네. 하시는 네, 건가요? 한국어로. 아, 심지어 한국어로. 한국어로. 네, 한 진짜 30%는 유익해요. 영어인 것 같아요. 하시니까. 네, 영어는 영어가 많기 때문에 아. 업계가 네, 재밌는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해외 MBA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B2B 세일즈 전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미국 정치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11월 달에 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아, 예. 트럼프가 되느냐 마느냐, 뭐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면 어떻게 이런 이제 중요한 이슈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또 미국 정치나 또 한국 정치하고도 좀 엮어서 정치를 경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이광원 님께서 네, 이광원 변호사님께서 세미나를 해주시겠습니다. 8월 31일입니다. 이렇게 2건의 세미나가 있고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노엠 파트너스 인선홍 상무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기자께도 박수 부탁드리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